경대승이 권력을 잡으니까 무신들이 반발을 해요. 무신들이 3, 3, 5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정시중이 죽은 정중부, 시중으로 있을 때 죽었잖아요. 정시중이 앞장서서 대의를 부르짖고 문사들을 억눌러 여러 해 쌓여있던 우리들의 울분을 씻고 무신의 위세를 떨쳤으니 그 공이 막대하다.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중부를 경대승이 죽였으니 경대승을 누가 토벌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 이야기는 무신정변에 같이 참여했던 무신들의 얘기예요. 경대승은 무신정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신들 가운데에서도 무신정변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대승 같은 그 다음 세대가 여기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경대승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저 경대승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둬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 경대승은 또 불안해지겠죠. 경대승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혹시 무신정변을 주도했던 저 무신들이 자기를 해칠까 걱정이 되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대승은 그 당시 무신들 가운데에서도 이단자예요. 소수였던 거죠. 자기가 위태롭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두려움이 어떤 일을 벌이게 했느냐, 결사대 백수십 명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인 백수십 명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 집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래서 변란에 대비했다. 그리고 이 결사대, 자기를 지키는 결사대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도방이라는 겁니다. 국사 교과서에 무신 집권기에 사병 집단 해가지고 나오는 도방, 이게 이렇게 출연을 한 거예요. 이 경대승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는 거죠. 마치 백수십 명이 머무는 군대 막사가 경대승 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군대 막사의 풍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날을 바꿔가며 숙직하게 했다. 그러니까 만일 100명이라면 뭐 2교대 하면 50명씩, 3교대 하면은 33명씩 밤새 같이 자는데 그 같이 자는 게 긴 베개와 긴 이불, 베개 하나와 이불 하나, 이걸 덮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는, 이거 그림 그려지세요? 우리 군대 막사가 이러진 않겠죠. 내무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러면서 경대승 집에서 같이 자면서 경대승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가끔은 거길 와서 그들과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마음. 야, 내가 니들을 이렇게 아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 뭐예요? 뭐 동지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같은 이불 속에서 자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조정에 나간 사이에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것도 하지 못하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집에만 머물렀다. 그러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자기가 관여하죠?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조정에 나가 결정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할 때만 출근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에만 있고 집에 거의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도방 군인들이 같이 자면서 경대승을 지키는,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나라꼴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불안해서 집 바깥에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집안에만 있으면서 그걸로 안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거리로 내보내서 집 주변을 몰래 살피게 했다. 그래서 수상한 사람 있으면은 당연히 잡아서 족치고, 또 민심 청취를 합니다. 시정에서 무슨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면은 즉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국문에서 혹독한 형벌로 처벌하고, 자기는 집안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 보내서 단속하고 유언비어 퍼뜨리면은 데려다 처벌하고, 이게 어찌나 심했는지 그 당시 왕이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는 대사면을 하기도 해요. 경대승이 한 일이 얼마나 심했으면 왕까지 나서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도방이 이렇게 경대승에게 충성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도방의 위세가 높아지겠죠. 도방 그러면 이제 다 통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개경에 도적이만 일어나서 도적들이 나 경대승의 도방이야 이러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아요. 관청에서 이 도적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면은 경대승이 내 도방 맞아 해가지고 다 석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도적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약탈을 자행하면서 정말 이 개경 시내가 난리가 난 거죠. 정말로 경대승의 도방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유사 관청에서 체포해서 죄를 다스리려고 했더니 경대승이 풀어줘. 그래서 또 이걸 풀어줍니다. 도방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공포 정치를 경대승이 합니다. 청렴하고 문신이어야 돼. 저는 문자를 몰라서. 이런 경대승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경대승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와 힘을 합쳐서 정중부를 제거했던 이 사람이 최대의 협력자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의 라이벌이 되겠죠. 누구죠? 허승. 이 허승도 잡아서 죽입니다. 이 허승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허승이 내가 경대승과 공이 같아. 나도 경대승과 같이 그 일을 했어. 경대승이 바깥에서 숨어 있을 때 내가 안에서 정균을 죽이고 휘파람을 불어서 그날 정변을 성공시킨 거야. 이래서 허승이 거만 방자하게 굴었고 악소, 옛날 말로 깡패들을 길렀다. 뭐냐면 경대승이 도방 같은 사병 집단을 키우는 것처럼 허승도 불량배들을 모아서 자기 사병을 조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승이 한 일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궁, 태자를 가까이 모신다면서 세자궁, 동궁이 사는 궁궐 뒤쪽에서 침식하면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거기에다가 노래방 하나 차린 거예요. 아주 방향무인했다. 경대승이 점차 이걸 꺼린 거예요. 그렇게 극도로 이 불안한 이 경대승이 허승이 그러는 게 좋게 보였겠어요? 허승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궁궐에 가서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허승 등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신을 먼저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반역을 도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일이 너무 급박하여 아뢰일 겨를이 없었으므로 먼저 베어 죽였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뻔히 알죠.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했다.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느냐, 얼마나 놀랬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재상이야 모든 그 관리들이 경대승의 집에 가서 축하한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다니 참 큰일 날 뻔했소이다. 이러면서 축하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서찰, 직접 가지 못한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또 축하를 해요. 이때 축하하지 않으면 다음 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안 왔지? 왜 축하 안 하지? 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다 이제 경대승 앞에 가서 또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경대승이 비로소 조금은 안심이 돼서 군사들로 호위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도 마음속으로는 경대승을 꺼리면서도 겉으로는 두터운 은총을 과시하려고 날마다 진귀한 음식과 의복과 보화를 하사했고 경대승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경대승에게 아부를 했는데 여기서 또 경대승의 또 다른 면이 나와요. 학식이 있거나 용맹, 지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대승이 다 물리쳤다.
그래서 무신들이 모두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굴지 못했다. 이거 경대승한테 이런 면이 또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불안해서 자기 호의를 강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무신들은 안 돼. 문신들로 해야 돼. 이래서 무신들을 억압하는 이런 행동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의 평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무신들의 불법에 분개했고 복고의 뜻이 있었다. 복고라고 한 건 옛날로 돌아갈 뜻,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갈 뜻. 무신들이 문신들을 함부로 죽이고 쫓아내고 막 억압하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하는 이것보다 옛날 문신들이 정치할 때가 더 좋았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죽는 것도 이상해요. 갑자기 그냥 죽습니다. 1183년 7월 장군 경대승이 죽었다. 나이가 30세, 30살이었다. 26살 때 정변을 일으켜서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는데 4년 뒤에 죽은 겁니다. 25살부터 30살까지 20대 후반 5년 동안 권력을 누린 거예요. 이 죽음에 관련해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련이 정중부가 칼을 잡고 화를 내며 크게 꾸짖는 꿈을 꾸고는 그로 인해 병을 얻어 죽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겁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무신 집권기의 권력자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사 반영열전에 실리지 않고 일반 신하들의 열전에 경대승만 실리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의 평가에 관한 이야기고, 이렇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고려에 권력의 공백이 생겨요. 최고 권력자가 병으로 죽은 겁니다. 30살짜리 젊은 권력자가 후계자도 없고 이인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경대승이 죽으면서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돼요.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경대승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지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경대승이 한 일이라고는 도박 만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박도 왜 만든 거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가 있군요. 자기를 보호하는 일. 경대승은 4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일. 자기를 지키는 일만 한 거예요. 어쩌다가 권력은 잡았지만 그 권력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몰랐다. 가장 불행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 경대승이죠. 오늘은 경대승 이야기 끝내면서 또 한 사람, 재밌는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소웅. 오랫동안 잊고 있었죠? 이소웅 누구죠? 무신정변 일어나는 그 전날 대장군이었고 오병수바퀴를 하다가 져서 도망가요. 그러자 이제 한뇌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뺨을 때리고 이게 폭발해가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신정변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소웅 이야기가 경대승의 죽음 근처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누구냐면 박재검이라는 무신의 아들 박보광과 관련된 건데요. 자, 얘기가 이제 박재검부터 시작이죠. 박재검은 명종 때 대장군으로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했다. 나름 박재검은 장군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재검이 아니라 그 아들 박보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박보광은
어리석고 경박한 자로 처음에 관직에 오르자 아마 아버지의 후광, 백으로 관직에 올랐겠죠. 기세가 교만해졌다. 길에서 우연히 이소웅의 아내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그 불쌍한 이소웅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소웅의 아내를 박보광이 만났는데 이소웅의 부인의 여종이 생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강. 이 생강을 보고 박보광이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놔 그랬겠죠. 내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의 여종이 안 줬겠죠. 주지 않자 때리고 욕하고. 이건 뭐 완전히 깡패들 하는 짓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던 이소웅의 아내가 크게 노하여 종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들려서 박재검의 집에 가서 아들 내놔라, 박보광 내놔라 해서 이 박보광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보광과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도망쳐 숨었다. 그런데 이소웅의 사위가 누구였냐면 경대승의 동생이었다는 겁니다. 경대승에게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이 이소웅의 사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웅의 부인이니까 이 부인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이소웅의 부인이 자기 사위 집안을 믿고 사실은 경대승을 믿고 중방에 달려가서 호소해요. 중방은 무신들,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있는 회의 기구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호소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방에서 임금에게 어떻게 아뢰느냐. 박보광이 길에서 재상의 처를 욕보인 것은 크게 무례한 행위입니다. 아직 이소웅이 살아있었고 재상 자리에 있었다고 한 것을 요구절로 알 수 있어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사건을 중방에 돌려보내서 그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중방에서 박보광을 소환하죠.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그랬더니 박보광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박보광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 박재검을 연좌시켜서 파면을 해요. 파면된 박재검이 여러 장군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동정을 구하자. 날 좀 봐줘. 이런 거예요. 이러자 장군들이 불쌍히 여겨 복직을 요청했고 왕이 이걸 허락해서 박재검을 복직시킵니다. 그 망나니 박보광은 얘기가 없습니다. 도망간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고려 사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